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지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재훈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전쟁 얘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전쟁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전쟁을 만들고 최근에 중동의 상황을 보니까 4차 중동 전쟁이 저는 역사책에만 기록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외신 뉴스로 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지금 한국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쟁이 지금 동아시아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렇게까지 길게 전쟁이 그 무슨 얘기 하지 마세요. 없었죠.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동아시아로만 놓고 봤을 때도 큰 전쟁, 물론 이제 국지적인 뭐 다툼들이야 당연히 있었지만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전쟁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의 어떤 티격태격 정도 예. 이후로는 큰 어떤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특이한 거고요. 계속 전쟁은 계속 있었죠. 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있었던 전쟁을 이렇게 전체 시간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고. 그 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눴을 때 아마 통계적으로 이제 예. 그랬을 거고 전쟁 어떤 그런 위기가 그냥 증폭이 됐을 때는 뭐 매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이 평화가 더 유지돼야죠. 그럼요.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산소와 같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특히 뭐 중세 시기에는 매일같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시기에 살았던 민초들은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뎠을까 싶어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살기 위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네.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전쟁을 하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뭐 의도가 어떻게 됐든 누군가는 네. 또 누군가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들은 네. 또 그러면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는 그 이유들은 늘 달라지죠. 어떨 때는 뭐 종교였다가 네. 어떨 때는 이념이었다가 네. 또 어떤 때는 또 뭐 경제적인 이유였던 적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유를 바꿔가면서 전쟁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딱 보면 안다. 그래서 전쟁을 했던 사람 얘기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훤, 궁예 그리고 왕건의 왕좌의 게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결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디테일이 이렇게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가를 세우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명분을 궁예가 그 미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신의 존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법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짤로 돌지만 궁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게 이제 관심법을 하는 장면인데 이게 요즘 세대들은 저걸 이제 밈으로 이제 접하고 저걸 이제 짤이라 그러나요? 네, 정말 저 딱 부분만 딱 보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인가? 누가 기침을 한 거야? 그냥 죽여버리니까 저게 되게 재밌는 장면으로 느껴지는데 네, 그리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궁예가 묘사되긴 하는데 저 드라마는 보셨죠? 저 너무 길어서 안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예. 저 장면을 보는 국민들은 결코 저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잘못 걸리면 본인의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었고 저거를 묘사하는 의도도 그랬어요. 이만큼 포압적이고 폭거의 그런 걸 좀 상징하는 장면이었었던 거죠. 저 장면 사실 굉장히 근엄한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폐서 지역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명맥을 잇는다라고 하는 처음의 주장을 뒷받침했었던 세력들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 미륵 신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폭압적으로 묘사한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크게 이제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건 이제 저런 모습을
누구한테까지 이제 하게 되냐면 본인의 와이프한테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아내가 이제 그 패서지역 그러니까 네. 고구려의 이제 명맥을 잇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정당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호족 세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집안 출신이고요. 그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호족 출신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었던 거죠.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지역과 본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원도를 지역으로 해가지고 근거지로 해가지고 올라왔었던 두 세력 간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지역과 본인이 계속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예. 경쟁하게 되는 게 이제 그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 와이프까지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느 지역의 사위라고 본인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경우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고구려의 사위였던 거네요, 궁예가. 그런 걸로 처음에는 잘 먹혔던 거죠. 네, 정당성을 네. 인정을 받았는데 네, 그럼요. 이제 고구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후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뭐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네, 거죠. 그분들의 네. 견제가 계속 그 사람들의 네. 견제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궁예 입장에서는 계속 의심하면서 네. 그 말하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세력들 쳐내는 과정에서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내가 보면 알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보면 알아 말고는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던 시절은 굉장히 오래전인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왕권과 네. 어떤 그 재정 분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중앙 집권화라고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 건데 네.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 말고는 할 수 그게...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와이프까지 이제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패서 지역 예. 지역 이제 황해도 경기도 황해도 그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호족 세력들은 자기 와이프도 죽이는데 나라고 가만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왕건에게까지도 칼날이 가게 되는 모습들까지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네.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된 거죠. 근데 궁예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비상대책위원회나 인적쇄신처럼 네. 뭐 수도를 옮기고, 네. 그죠? 나라 이름을 여러 번 바꾸고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쇄신해서 자기한테 관심을 받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맥히진 않았던 모양이죠. 처음에야 뭐 무서우니까 네. 뭐 벌벌 떨면서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그 불안감이 있겠지만 이게 이런 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공포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 늘 등장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만 가지고는 정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정책적인 아젠다를 선보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가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냥 미륵불신앙 뭐 이런 거 하나만으로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기에는 이미 민노는 올라가 있고요. 예. 정책적 수준들도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 다 버리고 우리 그냥 불교의 나라로만 외친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운영되지 않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백제나 신라의 그 종교가 불교였으니까 그걸 잘 했다면은 그쪽 지역까지 이렇게 흡수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의 수준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말해줘야 됐었던 거죠.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예의 최후가 드라마에서 굉장히 장엄하게 그려졌는데요. 그럼 궁예가 어떻게 몰락하고 왕건은 어떻게 신흥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지. 기록에 나와 있는 걸로는 되게 궁예가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참함 더하기 굉장히 좀 약간 그런 좀 짠한 어떻게 보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지금 저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막 도망쳐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도망치다가 민가에 숨어 지내다가 이 좁쌀 같은 거를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천하의 궁예가 훔쳐 먹다 걸려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단 폭력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 봐왔었던 어떤 저런 어떤 근엄하고 네. 또 공포 정치를 일삼았었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태조왕건, 저 드라마 태조왕건에서는 아예 각색을 했습니다. 오. 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막 산 속에 계곡물이 이렇게 쫙 흐르면 거기 이제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미륵불께서. 네, 미륵불께서 이제 왕건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쿠데타 친위 세력들을 이끌고 그 계곡으로 가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예는 다 체념했다는 듯이 오셨는가? 예. 자네 왔는가? 예. 네, 내가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구나. 뭐 이러면 왕건이 가실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죽는, 네. 굉장히 멋있게 죽는 걸로 그려지는데 아마 그 중간쯤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일단 이 쿠데타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왕건이. 예. 근데 막상 쿠데타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신책봉을 하는 과정들이 바로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공신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려 건국하고 막 그 주변에 있었던 네. 수많은 호족 세력들이 다 같이 와 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건 근처에 있었던 소수의 측근 세력들과 예. 그다음에 궁예 근처에 있었던 몇몇 그 배신을 한 거죠. 궁예 근처에 있다가 배신을 한 몇몇 정도만이 1, 2등 공신으로 이렇게 책봉이 돼 있는 걸 보면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확 하고 갔었던, 그러다가 궁예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예. 순식간에 벌어진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빨리 처리를 해보자라고 예. 해가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근데 우리는 역사를 정확하게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네. 그냥 왕건이 이제 승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역사가 기록됐으니까 정당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궁예라고 하는 인물은 포갑적이었고 예. 말로도 이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덕과 어떤 그런 지덕 이런 거를 다 갖춘 우리 왕건 이렇게 폐하께서 네. 이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 거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줘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일정 부분 과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갔을 테니까 네. 명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소수의 측근 세력들을 엎고 네. 궁예를 몰아낸 다음에 그들을 중심으로 다른 호족 세력들을 이제 포섭해 나가는 과정을 아마 겪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려고 하면 왕건이 아니라 다른 호족 세력이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왕건이 쿠데타에 성공을 했고 성공한 이후에는 다른 세력들을 규합해서 고려란 나라가 만들어진 걸로. 근데 왕건 아니고 대안이 없기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패서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군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왕건이 맞았고요. 예.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 시절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호족 세력들을 다 이렇게 규합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최수종 씨가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궁예가 그런 폭력적인 방법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민심은 이반이 된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아마 그 쿠데타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궁예만큼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에서 그렇게 막 조명되지 않아서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진 않았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는데 바로 견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느 집안 사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집안이 좀 빵빵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저 거친 어를 써서 네. 집안이 빵빵해야 어떻게 군사를 거느릴 수 있고 군사를 거느려야 힘이 생기는 건데 군사를 거느리려면 먹여야 되고요. 그렇죠. 재워야 되고요. 맞습니다. 돈도 좀 줘야 되니까 있는 집안 자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견훤은 그 좀 괜찮은 집안 자제였나요? 안타깝게도 견훤이 어떤 집안의 출신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건과 전쟁을 통해서 져서 패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인석 씨가 그 역할을 맡으셨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를 그래도 만들었었던 사람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견훤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설화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설화의 어떤 흔적. 예. 그리고 반대로 왕건 쪽에서는 이 사람을 또 낮춰야 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들이 네.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설화가 되게 다양하게 남아 있어요. 굉장히 양극단의 설화가 있는 모양이죠. 극단이라기보다 그 중간에 있는 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나간 설화들이 몇 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데 네. 아버지는 아자게라고 아자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 지역의 호족으로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이 아자게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되면은 이 견훤의 아버지인데 왕건 쪽에 귀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이 아자게가 진짜 견훤의 아빠인 아자게일까라고 하는 의심 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는 아니다. 그 아자게가 맞다면 네. 둘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 의절하고 산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태조왕건 저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후자를 선택합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네. 걸로 이제 좀 그려지거든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어머니는 이제 광주 지역의 호족이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견훤도 어떻게 보면 외가 쪽에 근거지를 두고 성장을 하게 된 그 거죠. 후백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버지랑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네.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이제 광주 지역의 호족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놓고 또 설화들이 몇 가지가 이제 네. 펼쳐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견훤의 어머니를 이제 쭉 지켜보는데, 이제 딸이니까 네. 밤마다 외간 남자가 자꾸 그 딸의 방에 들어오는 거죠. 어허. 그래가지고 저 놈은 누구지? 네. 라고 이제 의심을 해서,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누군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가만두지 않겠다가 정상인 것 같은데. 네네. 뭐 저도 이제 딸까지. 네, 딸까지는 엄마 입장에서 부모로서. 이걸 어떻게 하지? 네. 약간, 그래서 네. 그 돌아가는 이제 새벽에 돌아가는 남성의 그 옷에다가 실이랑 바늘을 이렇게 탁 꽂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뒤쫓아가고 싶었던 거죠. 네. 쭉 따라가 봤더니 지렁이가 사람이 아니고. 네, 지렁이였다. 요런 이제 네. 설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렁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지금 지렁이를 딱 봤을 때 뭐야? 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은, 그리고 이 시절은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절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렁이라고 하는 존재는 농사를 잘 되게 해주잖아요. 굉장히 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렁이를 보통 토룡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것도 아시나요? 알죠. 네, 토룡이라고 불러서 아마 이거는 그 왕건의 그 설화와 대칭이 되는, 그러니까 왕건의 설화는 이제 작재건 설화라고 그래서 예. 왕건, 고려 시대 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해룡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 세력을 상징하는 왕건과 대비되는, 이 어떻게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내륙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의 호남 지역, 네. 호남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인 거잖아요. 네. 그걸 상징하는 토룡설화는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이제 견훤이 이제 패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토룡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지렁이에 머무르는 설화로 이제 끝났던 건 아닐까. 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 그러네요. 아무튼 광주 지역의 호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과 그 지역에서 속된 말로 이제 방귀깨나 끼는 집안을 기반으로 출발을 한 호족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화만 봐도 외가 쪽이 그 어느 정도 재력이나 아니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 그 기반이 됐었던 지역은 이제 그 광주 지역이었다 정도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 그 아자게는 상주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주 지역의 호족과 이제 호남 지역의 호족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수저인 겁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완전 금수저네요. 네. 근데 또 마냥 금수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설화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엄마가 예.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중에 예. 이제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참이라 그러냐? 참? 야참 아니 새참. 새참 그렇죠.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새참 맛있습니다. 예. 새참을 이제 주로 이렇게 왔는데 이 견훤이 호랑이 젖을 빨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예. 호랑이 젖을 빨아먹고 있었다는 설화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그렇게 호족이 되게 잘 나가는 호족이었는데 예.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엄청난 호족이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지역의 이제 그 자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농사 성공을 했다거나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지역의 호족으로서 성장하는 자수성가한 집안이었을 것으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부를 축적한 이후에 네. 권력을 네. 쟁취한 집안의 네. 말하자면 후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이때 당시에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네. 들면은 이때는 명확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신라라고 예. 하는 사회는. 근데 그게 무너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신라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지역에서 그냥 단순히 농사 짓던 사람들도 예. 장군을 칭하고 성주를 칭하고 이 지역의 호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완전히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예. 상황을 상징하는 호족의 자녀였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견훤이 성장을 해서 후백제 지역의 거대한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볼까요? 이 견훤의 출발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무장입니다. 신라의 무장으로 출발을 해요. 처음에. 군인이었던 거예요? 네, 예. 무장으로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 금성 지역, 지금 경주죠. 경주 네. 지역에 있다가 지난 시간에 저희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주변에 호족, 성준이 호족이냐 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진압하는 장군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후백제 지역이죠. 네. 그 지역으로 가서 진압을 쭉 하면서 보니까 자기 뒤로 이제 궁예랑 비슷한 거죠. 내 뒤로 3,000명. 예. 네, 근데 이 견훤은 5,000명. 자기 뒤로 5,000명이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은 누구 진압했습니다. 누구를 진압했습니다. 누구 장군을 진압했습니다라고 보고를 경주로 이제 금성 쪽으로 계속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미 시스템 무너졌으니까요. 시스템이.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서 그런 전투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훤이 생각을 한 거죠. 왜 아무도 내 보고를 안 듣지? 내 지금 뒤로 5,000명이나 있는데 네. 내가 충성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저기 신라 쪽에다가 보고를 보내도 신경도 안 쓰고 네. 나한테 관심이 아무도 없네. 네. 그렇고 그냥 난 왕이 될래. 라고 한 거죠. 네. 네. 처음에는 광주 지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네. 그냥 이제 왕칭으로 스스로 칭하기 시작해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게 지금 완산주, 전주 지역을 차지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궁예와 마찬가지로 이제 궁예가 이제 고구려의 냄새가 진한 곳을 흡수하면서 고구려를 칭했듯이 고려를 칭했듯이 완산주 지역을 점령했더니 지금 저기 한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충청도예요. 그러네요. 전주는 충청도랑 접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충청도는 백제의 냄새가 굉장히 진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산주를 장악하고 나서부터 백제의 왕을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던지는 거죠. 의자왕의 치욕을 씻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반신라만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무엇인가 이제 아젠다를 탁 하고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궁예는 실패를 한 거고 이제 본인은
그거를 이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네. 어머니 쪽 가게가 광주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지역에 원래 살았었던 네. 집안인 거고. 난 백제의 아들인 거네요. 백제의 아들인 거고. 뭐 이게 이제 잘 먹히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궁예라 이게 직계혈통이라는 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궁예는 고구려의 사위인데 여기는 백제의 아들이잖아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정치에서 보면. 그렇죠. 그거를 깨기 위해서 궁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그렇게 했지만 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또 수가 틀리니까 이제 버려지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견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거죠. 네. 나는 정체성이. 반쪽은 이쪽 출신이고 여기서부터 성장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자왕 우리 선조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땅에 치욕을 씻겠어라고 하는 게 일종 정도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저쪽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시스템도 좀 안정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철원 쪽에 자리를 잡았던 궁예의 경우에는 거기 아주 비옥해서 농산물이 많이 나거나 하면 그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좀 편안하면 그 정치도 안정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견훤이 자리를 잡은 지역이 호남의 경우에는 좋습니다. 굉장히 비옥하고 농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으니까 정치 권력이 굉장히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실제로 이 후백제 지금 아까 그 지도들을 쭉 보게 되면 마치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리와 지도의 어떤 뭐랄까요 한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렇게 한번 보면 마치 그 천하가 3분되어 있는 그렇죠. 후 삼국시대 그 중국의 삼국지를 딱 볼 때도 그렇거든요. 천하 삼분지계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확하게 세 등분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위초고가 그렇지 않거든요. 위나라가 압도적인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천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총나라가 좀 찌그러져 있는 거고 해안 지역의 오나라가 조금 일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나라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총나라와 오나라는 같이 가잖아요.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저 지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그냥 땅덩어리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뭔가 태봉이 우위에 있고 그렇죠. 후백제가 어느 정도 좀 찌그러져 있고 신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백제가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요. 생산력도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신라는 사실 금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후백제한테 뺏겨 있는 상황인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신라의 장군이었던 견훤이 세력을 세워서 나라를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여기 시스템이 거의 붕괴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기 각 지역은 각 지역의 호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투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기에 어떤 특정 지역을 뭐 견훤이 차지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호족들은 알아서 이제 그 견훤에게 이제 다시 이제 충성을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지역은 영향력이 후백제의 영향력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초기에는 견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 속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역사의 엔딩을 알고 있잖아요. 승자는 최수종 씨. 그렇죠. 승자는 최수종 씨인데 왕건이 어쨌든 고려를 건국할 수 있게 된 최후의 승자는 왕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견훤의 저 탄탄한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던 건가요? 조금 오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견훤이. 방심하면 안 되는군요. 그럼요. 역사는. 어느 정도였냐면 견훤 같은 경우에는 신라로 쳐들어가서 경주로 쳐들어갑니다. 경주로 쳐들어가서 금성으로 쳐들어가서 기세군요. 경혜왕 그때 당시 경혜왕이었는데 경혜왕을 죽여요. 죽이고요. 그 경혜왕의 그 왕비를 추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경혜왕의 첩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부하 장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 좀 폐륜적인 짓을 저지르는 거죠. 물론 이것도 견훤의 어떤 그런 좀 폭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그려내기 위해서 덧붙여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경주를 압도할 정도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경주를 이렇게 장악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냥 합쳐서 그 큰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왕건이 그래서 신라를 도와주러 내려와요. 네. 내려왔을 때 사실 이때 후고구려, 그러니까 고려죠. 네. 고려도 망할 뻔합니다. 왜요? 견훤하게 전투에 굉장히 크게 지거든요. 왕건이요? 네. 이때는 거의 승부가 넘어간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그 태조왕건 드라마에서도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압도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럼 후백제가 통일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려질 수도 있었죠. 예. 왜냐하면 이 전투 이후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호족들은 견훤에게로 의탁을 예.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 드라마에서는 죽일 수 있었는데 예. 뭔가 대단히 견훤이 이 오만한 상태에서 야 나랑 의형제 하기로 했는데 어머. 놔줘 예. 라고 하고 통 크게 약간 시원하게 그냥 풀어줘 버려요. 근데 그런 그림까지 그려지거든요. 그런 걸 상상하지 않으면 대체 왜 견훤이 갑자기 더 치고 나가지 않고 돌아왔는지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지는데 그래서 무엇이 견훤을 망하게 했느냐라고 결정적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들 농사를 이제 잘못 지었습니다. 아 자식 농사는 견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식 농사를 못 지은 것도 있는데요. 자식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예. 중에 한 명을 이제 골라야 돼. 아니 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 드라마에서는 아마 그 신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광기 씨. 아 넷째 아들. 네, 아니, 첫째죠. 첫째 아들. 예. 신검이 이제 못 믿어왔던 거죠. 큰 아들이. 큰 아들이 못 믿어왔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부인 아래에서 낳은 금강이라고 하는 네. 그 막내 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집안이 좀 편안하려면 장남이 잘 되고 아버지하고 그렇죠. 장남하고 괜찮으면 그냥 그렇죠. 흘러가는데 예전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많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런 근데 장면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번째 아들을 이 돈 많고 힘센 견훤이 사랑하면 큰 아들은 굉장히 심정이 상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봐도 예. 막내 아들한테 그 왕위를 물려줄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신검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 견훤을 절에다가 가둬 버립니다. 아버지를요? 네, 그랬다가 이제 견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이제 수를 내야죠. 네. 아들과 싸울 것이냐, 내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근데 그러기에는 일단 견훤 자체가 이제 나이도 조금 있고. 들고 예. 들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모든 거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어머. 견훤이. 그리고 예. 왕건에게로 의탁을 해버려요. 아니 적장에게 간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배신당하고 난 이후에 견훤이 선택했었던 건 예. 가장 치열하게 싸웠었던 왕건에게 이제 귀부를 하는 거였던 거죠. 아, 그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나 보다. 그쵸? 그럴 수도 있고 예. 모든 것을 많이 내려놨었던 네, 나이도 것도 있으니까.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왕건의 어떤 덕 같은 거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적장을 품을 수 있을 있는. 정도의.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은 견훤에게뿐만 아니라 신라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라의 왕도 품어주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덕을 상징하는 군주로서 후백제의 군주도 품고, 네. 경주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그 경순왕까지 귀부를 해오고 이제 품어내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예. 삼국을 아름답게 통일하는 모습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대비적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고려에서 이 후삼국 시대를 기록했을 테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편향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폭력적으로 정치를 했던 궁예와 견훤과 달리 그 적장을 수용해서 화합할 수 있는 맞습니다. 세력으로 이제 왕건이 그려지고 그러면서 통일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거는 사실 뭐 승자의 기록이라서라기보다는 그건 아마 전략적으로 왕건이 취했었던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애초에 결혼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 나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로 비춰서 봤을 때 예. 아마 결혼을 이제 흡수하는 과정과 이제 신라 마지막 왕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폭력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덕으로서 이끌어주고 품어주는 모습,
방식으로 왕성시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본인을 비호하거나 따르는 세력이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쿠데타를 성공했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우호 세력이 아닌 사람들을 결혼과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의 정치술이었겠죠. 지금 시대에 좀 빗대어서 생각해봐도 훌륭한 정치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장까지 품어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품을 수 있으려면 압도적인 실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혹시 나에게 반감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무언가를 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400년은 갑니다. 고려 400년. 그렇게 해서 품어내면 400년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잡스의 이야기 주머니 김재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